안녕하세요. 사람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한 한 인간의 처참한 끝을 목격한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 밖에서는 호인, 안에서는 악인인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제일 가까운 사람이 딱 이런 사람이었답니다. 바로 제 남편이죠. 사실 악마와도 같았던 제 남편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제 마음이 단칼에 잘려버리게 된 사건이 있었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이 생생했던 그날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한번 꺼내서 얘기해 보려고요. 저희 집은 제주도에서 작은 마을에 농사 짓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빠는 친가족에서 장남의 장손이었고 엄만 큰며느리였죠. 집안 제사나 행사가 어찌나 많은지 매번 저희 집은 한 달에 한두 번은 제사를 치르며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아빠는 장남으로서 정말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고 엄마 역시 한 번도 불평불만 없이 그렇게 맏며느리로서 힘들게 사셨습니다. 사실 이런 환경이라고 주변에 얘기를 하면 둘째 딸이었던 제가 차별을 많이 받고 컸을 거라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예상외로 전 한 번도 집안에서 차별을 당하며 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빠 엄만 장남이니 막내니 아들이니 하면서 오빠 남동생만 대우를 한 적이 없었고 저희 삼남매 공평하게 키우셨어요. 대신 항상 중요하게 얘기를 했던 게 바로 가족의 우애였습니다. 아빠 늘 집안 행사 친 엄마에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셨고 엄만 아빠가 열심히 일하면서 어떻게든 생계를 잘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에 고마워했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라며 부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생각을 했었죠. 저 역시 나중에 커서 결혼하게 되면 꼭 저희 부모님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었고요. 전 부모님 지원으로 서울 쪽 대학을 나오게 되었어요. 가난한 살림에 대학 등록금도 빠듯했지만 부모님은 어떻게든 절 더 넓은 곳에서 공부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 타지에서 자리를 잡아 취직을 하게 되었죠. 그런 제가 결혼하게 된 건 30대 중반이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았고 직장 동료의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시댁에서 절 반겨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저희 집은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시댁은 정말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첫인사 갔을 때 정말 잔뜩 긴장을 해서 갔었던 기억이 있네요. 당시 시댁이 2층짜리 주택이었는데 들어서자마자 그 위압감에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침만 꿀꺽 삼키며 기다리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면서 딱 누군가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시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효성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동훈이가 얘기 많이 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예쁜 아가씨네. 얼른 들어와요. 긴장의 말까지 더듬는 절 보며 시몬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저희 집 거실 2배만한 거실이 딱 펼쳐지는데 속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니까 역시나 난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가 팍 죽어서 커피 잔만 손으로 만지고 있으니 시모가 웃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훈이한테 들어보니 제주도 집에서 농사를 지으신다고? 그럼 농번기라 가을엔 결혼식 올리기 힘들겠네. 네? 네? 그럼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어머, 뭐야. 둘이 결혼하겠다고 온 거 아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우린 동훈이가 좋다고 하면 우리도 좋으니까 다른 건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서 시모께서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는데 정말 그때 긴장이 사르르 녹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미 저희 집 사정은 남편을 통해 다 들으셨을 테고 제가 어떤 걱정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계셨을 테죠. 그러니 첫 만남부터 제 긴장을 풀어주려고 시부모님께서 참 많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전 결혼 허락을 받아 30대 중반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고서 처음엔 작은 신혼집을 얻어서 살았어요. 신혼 때는 정말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남편도 다정하고 저에게 정말 잘했죠. 제가 유독 손이 찬 편이었는데 겨울이면 늘 남편은 따뜻하게 데워진 커피캔을 사들고선 회사 앞에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여보, 여기야, 여기. 당신 많이 기다렸지? 일찍 나오려고 했는데 일이 좀 밀려서 안에 들어와 있지 그랬어. 아니야, 나도 금방 도착했는데 뭘. 자, 이거 손에 얼른 쥐어. 당신 손 차가워지면 따갑고 아프다고 하잖아. 얼른. 뭐야, 언제 또 이걸 준비했대? 당신도 춥잖아. 하나는 당신이 쥐고 있어. 에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자, 하나는 당신 오른손에 쥐고 하나는 당신 왼쪽 손에 쥐어서 우리 손잡고 가면 되지. 얼른 가자. 춥다. 가다가 우리 어묵이나 먹자. 그렇게 남편과 다정하게 손을 잡고 퇴근하는 길은 아무리 추워도 마음 안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그런 제가 결혼 1년 만에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였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남편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일을 쉬게 되었고 집에서 살림을 하며 그렇게 출산일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배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남편은 매일 퇴근 후 제 배에다 대고 아이랑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요 녀석, 엄마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예정일에 딱 맞춰서 빨리 나와야 한다. 알았지? 아빠 없을 때 엄마 속 울렁거리게 하지 말고 말이야. 아직 콩알만 한데 당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글쎄, 듣지 못하더라도 마음은 느끼지 않을까? 난 벌써부터 너무 기다려지는 거 있지? 당신 닮은 예쁜 아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당신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내가 금방 사올게. 뭐 사올까? 과일 사올까? 정말? 그럼 나 딸기. 딸기 먹고 싶어. 딸기? 그래, 알았어. 내가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좀 쉬고 있어. 내가 후딱 달려갔다 올게.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온 가족들은 출산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일이 채 2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남편의 회사가 순식간에 어려워지면서 문을 닫게 된 거였죠.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던 남편은 하루아침에 실직자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죠. 사실 남편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당장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전세금을 올리겠다는 집주인의 통보였어요. 안 그래도 직장까지 그만둔 마당에 전세금 문제까지 터지고 거기다 아이도 곧 태어나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 저희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줬던 건 바로 시부모님이셨어요. 저희가 결혼하면서 시댁에선 모든 결혼 비용을 대주셨기 때문에 신혼집만큼은 저희 힘으로 스스로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 차마 염치가 없어 도와달라는 말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바로 상황을 아시고선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죠. 효성아, 동훈이한테 들었다. 집주인이 전세금 올리겠다고 했다며? 지금 니들 상황도 그렇고 당장 애도 태어났는데 어떻게 집 구하고 그러니? 그러지 말고 괜찮으면 우리 집에 들어와 사는 건 어떨까? 마침 2층 새들어 살던 사람도 나가고 거기 비어 있잖니. 정말요, 어머님? 저희 진짜 거기 들어가도 돼요? 아유, 그럼. 니들이 들어오면 우리야 적적하지 않고 좋다만 아무래도 네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얘기해. 아니면 전세금을 보태줄 수 있는 거고.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여기저기 옮기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말이야. 어머님, 저야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사실 좀 막막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힘들 때 가족이 제일 의지가 되지 뭐. 어쨌든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아이 낳을 준비만 해라. 이사나 이런 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저희는 부랴부랴 출산을 앞두고서 시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가 2층에 들어가기 전에 싹 수리도 하고 청소도 업체를 불러 꼼꼼하게 청소한 후에
이사를 도와주셨어요. 딱 이사라던 날 전 방에 들어가 보고선 진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바로 시부모님께서 아이 침대며 아이 용품이며 이것저것 다 사놓으셨더라고요. 어머님,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안 그래도 저희가 아이 용품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정신없는데 어떻게 다 마련하겠어. 내가 여기저기 물어보고서 장만하긴 했는데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물어보니까 그래도 이런 것도 다 애엄마 취향도 있고 그렇다던데 효성이 네 성격에 나한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하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알아서 사봤다. 대신 마음에 안 드는 건 네가 가서 바꿔도 된다니까 편하게 쓰려무나. 어머님 바꾸기는요. 저 진짜 마음에 쏙 들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진짜 감사해요 어머님. 그렇게 제가 눈물을 흘리니 시모가 절 따뜻하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그 후로 시댁 생활은 정말 편안했습니다.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아 몸이 꽤나 무거웠는데 시모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 먹으라며 2층까지 밥을 해다 보내주시곤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열심히 취직 준비 중이었고 여기저기 면접도 보러 다니느라 절 많이 살펴주지 못했었거든요. 막달엔 소양증이 좀 심해서 여기저기 가려 몸을 많이 긁기도 했는데 시모께서 손이 안 닿는 부분에 크림도 발라주시며 그렇게 세심하게 절 챙겨주시기도 했죠. 그리고 출산을 하던 날 병원에서 출산하고서 누워있는데 한참을 시부모님이 병원에 오시지 않더라고요. 아침 일찍 출산을 했는데도 시부모님이 점심이 넘어서까지 오시지 않더라고요. 전 무슨 일이 있으신 거 아닌가 싶어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늦게 병원에 도착한 시부모님은 깜짝 손님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건 바로 제 친정 부모님이셨죠. 당시 시댁에서 부모님 비행기표도 다 알아봐 주시고 공항까지 나가 모시고 오신 거였습니다. 멀리 살고 있는 엄마 아빠를 보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효성아, 아휴, 우리 딸 괜찮어? 정말 장하다 장해. 많이 힘들었지? 엄마랑 아빠가 미리 와 있어 하는 건데 미안하다. 엄마, 어떻게 왔어? 나 괜찮아. 아이는 봤어, 엄마? 아직. 우리 딸 얼굴 먼저 보고 가려고 했지. 고생했다, 고생했어. 사돈, 정말 감사합니다. 이서방도 고생 많았네. 엄마, 아빠 모두 눈물을 흘리셨고, 그런 부모님을 바라보며 시부모님께서도 눈물을 함께 흘려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의 배려는 이걸로 끝이 나지 않았어요. 제가 출산하고서 저희 부모님과 얘기를 하신 후 일주일 정도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시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저희 부모님께 식사 대접이며 미처 챙겨오지 못한 옷들도 손수 다 챙겨주셨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엄마 아빠는 다시 친정으로 내려가시며 너무 안심이 된다는 얘기를 하실 정도였어요. 효성아, 엄마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된다. 보니까 사돈이랑 안사돈께서 정말 널 너무 잘 챙겨주시니까 안심이 되는구나. 그래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여기서 몸조리도 잘하고 잘 지낼 거니까 걱정할 거 하나 없어. 그래 엄만 혹여나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니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와보니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구나. 엄마랑 아빤 안심하고 돌아갈게. 몸조리 잘하고. 전 엄마의 말을 들으며 더욱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선 제가 일찍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기에 얼마나 친정 부모님께서 소가리를 하며 걱정하실까 싶은 마음에 더 신경 써서 챙겨주신 거였어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이 내려가시고 난 후에도 시부모님은 제 산후조리까지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출산하고 2개월쯤 남편이 다시 취직을 하게 되면서 바빠지자 시모가 빨래부터 아이 돌보는 것까지 모두 다 도움을 주셨죠. 어찌나 저희 아들 소중하게 대하시는지 전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네요. 아이가 커가면서 한두 번씩 저녁에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시모가 아이를 데리고 가 대신 돌봐주기도 했고요. 효성아, 오늘 내가 애 데리고 가서 잘 테니까
넌 오늘 푹 자. 어제도 못 잤다며. 새벽에 자꾸 일어나니까 힘들지? 피곤하면 안 돼. 그러니 오늘은 푹 자라.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도 피곤하신데 제가 아인 돌볼게요. 아니야. 며칠 동안 내내 잠 못 잤는데 괜찮어. 걱정하지 말고 보니까 너 감기끈도 있는 것 같던데 약 먹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자렴. 그런 시모의 배려 덕분에 전 수월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었답니다. 남편도 다시 일을 시작하고 아이도 그렇게 별탈 없이 크니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더군요. 그렇게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2년 후엔 둘째 아들까지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낳았을 땐 친정엄마가 한 달 동안 오셔서 제 몸조리를 도와주셨는데 그때도 하나 불편하지 않도록 시부모님이 저희 친정엄마도 정말 많이 챙겨주셨어요. 애들이 어느 정도 컸을 무렵부턴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큰 선물도 주신 적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명절을 앞두고서 시부께서 절 슬쩍 부르시더군요. 애미야, 저 잠깐 여기 좀 앉아보거라. 할 말이 있는데 너 잠깐 시간 되지? 아, 네. 아버님 무슨 일이신데요? 그게 이번에 명절 때 네 친정 갔다 오는 거 어떠냐? 작년에도 못 가고 아무래도 사돈 두 분께서 애들을 많이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그 비행기표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간다 그러면 내가 바로 해줄 테니까. 아,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가 비행기표 예약할게요. 아니다, 아니야. 애들도 키워야 하는데 이번엔 우리가 비행기표 예약해 주마. 부담 갖지 말고 동훈이 일 때문에 일찍 올라와도 애미 너 며칠 더 있다가 와. 이왕 간 김에 부모님 얼굴도 오래 보고 그래야지. 그렇게 감사하게도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전 편하게 친정에서 시간을 보내고 올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 항상 그렇게 제 상황을 배려해 주셨고 전 그런 시부모님 덕분에 합가했지만 너무나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답니다. 둘째 아이가 돌쯤 되어서부턴 저도 복직을 해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애들은 시부모님이 다 봐주셨죠. 그러다 큰애가 5살 때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졌어요. 늘 만실에서 집에 온 남편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걱정되어 물어보니 새로 들어온 상사가 좀 고약한 사람이더라고요. 쉬는 날에도 업무 전화를 계속하고 매일같이 술자리에 남편을 불러내곤 했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남편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했어요. 매일 집에 들어오면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여보, 나 그냥 일 그만둘까? 도저히 못 버티겠어. 정말 나한테 왜 그러는지 마음에 안 들면 말을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괴롭히나 몰라. 당신이 정 힘들면 그만둬. 괜찮아. 내가 일하고 있잖아. 좀 쉬면서 다른 길 찾아보자. 그치만 그만두고 나서 직장 못 가면 어떡하지? 내 나이도 많은데 새로운 직장 못 구하면 어떡해. 어떻게든 버텨봐야지. 남편은 정말 직장을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어 했지만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그만두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결국엔 버티다 참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을 땐 이미 마음이 썩을 대로 썩은 상태였어요. 힘들게 직장을 그만뒀지만 우울증에 화병까지 터져 남편은 한동안 매일까지 술만 마셨습니다. 눈만 뜨면 바로 술병부터 드는 남편을 보며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여보, 술 좀 그만 마시면 안 돼? 당신 그러다 큰일 나겠어. 어쩌려고 그렇게 술만 마셔. 그만 마시고 일어나. 당신 그러다 큰일 나. 너까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거 놓으라고. 언제까지 이럴 건데. 여보, 제발 정신 차려. 우리 애들도 커가는데 당신이 정신 차려야지. 너도 내가 한심하냐? 당신도 다른 사람이랑 똑같아. 나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넌 모르잖아. 당신도 똑같다고. 그렇게 다정하던 남편은 180도로 변해
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자꾸만 동굴로 움츠러드는 남편을 세상으로 꺼내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한동안 남편이 하고 싶다는 대로 놔두기도 해보고 옆에서 달래보기도 하고 또 응원을 해보기도 했죠. 그렇지만 아무리 곁에서 이렇게 한들 남편 스스로 바뀔 마음을 갖지 않으니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방황은 거의 1년이 다 돼가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애들한테도 관심도 갖지 않고 늘 술만 마시며 남편은 그렇게 생활했어요. 시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 아파하면서도 저에게 참 미안해하셨죠. 시모는 늘 제 손을 붙잡으며 남편 대신 사과를 하셨어요. 애미야, 정말 미안하다. 동훈이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병원이라도 가보자고 해도 말도 안 듣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남편이랑 얘기해보는데 나아지질 않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걱정 말거라. 우리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마. 그러니 넌 걱정하지 말고 애들만 잘 보고 있어. 그렇게 시부모님은 저에게 꼭 남편을 정신 차리게 해주겠다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부모님은 남편과 절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통장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그러더니 시부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부의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동훈이 너 사업하고 싶다 그랬지?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너 창업할 때 도움이 될 거다. 네 나이도 이제 40이 넘었는데 처자식도 있으니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한번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 그러니 정신 차리고 이제 그만 일할 준비하거라. 아버지, 정말 저 사업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 널 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 처랑 손주들 보고 도와주는 거니 정신 차리고 살아. 맨날 그렇게 술독에 빠져 살지 말고 말이야. 알았어? 네, 아버지.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저 정말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볼게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시부모님은 모아두신 돈 중의 일부를 남편 사업 자금으로 대주셨고 그렇게 남편은 프랜차이즈 식당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식당 운영을 할 땐 제법 식당이 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도 술 한잔 마시지 않고 정말 바쁘게 보냈죠. 아침부터 나가서 청소하고 매장 준비하고 새벽이나 되어서야 들어왔지만 남편의 얼굴은 그땐 정말 밝았어요. 여보, 오늘 가게 매출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와, 정말 오늘 같은 날만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당신 그렇게 좋아? 요 며칠 잠도 많이 못 잤잖아. 피곤하지 않아? 피곤하긴 하나도 안 피곤해. 오히려 더 쌩쌩해지는 것 같아. 여보,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해서 당신 꼭 호강시켜 줄게. 나만 믿어. 그렇게 다시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으로 돌아오는 듯 보였습니다. 점점 저희도 안정을 찾게 되었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았죠. 그런 저희 집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건 결혼 8년 차 때였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정정하셨던 시부께서 아침 운동을 나가시다 그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만 거였어요. 갑작스런 소식에 온 식구들이 놀라 병원으로 향했지만 이미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시부께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출근하며 인사를 나눴던 아버님이었는데 싸늘하게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진짜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통곡 속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친정에서도 모두 올라오셨고 다 같이 눈물로 시부를 보내드렸어요. 시모께선 시부를 그렇게 급작스럽게 보내시고 난 후로 기력이 급격히 쇠해지셨어요. 그런 시모를 곁에서 전 내내 전전긍긍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출근하기 전 항상 시모를 한번 뵙고서 출근하고 퇴근 후엔 제일 먼저 시모를 찾았습니다. 저녁은 항상 시모와 함께 먹기 시작했고요. 어머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전에 잘 드셔서 오늘 제가 해봤는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괜찮구나. 맛나다. 그나저나 애빈 오늘도 늦게 온다니? 네,
요즘 가게가 많이 바쁜가 봐요. 새벽에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님, 내일 저 쉬니까 어디 놀러라도 가볼까요? 아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쉬는데 난 괜찮으니까 내일 푹 쉬어. 애비도 쉬는 거 아니야? 같이 쉬어야지. 남편은 시부가 들어가신 후론 더 바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모와 저 둘이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죠. 시부가 돌아가시고 난 뒤 명절엔 차마 시모가 걱정돼 친정에 다녀올 생각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모는 매번 친정에 다녀오라며 제 등을 떠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모를 모시고서 같이 친정에 갔다 온 적도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을 누구보다 잘 챙겨주셨던 시부모님처럼 저희 부모님도 시모를 정말 많이 챙겨주셨답니다. 그랬더니 다녀오는 길에 시모가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에이미야, 고맙다. 아이, 네 덕에 내가 이렇게 여행도 다 해보고 남편 그렇게 가고 나서 즐거운 일이 하나 없었는데 이렇게 여행 갔다 오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좋구나.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즐거우셨으면 저도 좋아요. 다음에 또 제주도 같이 가요, 어머님. 다음엔 정말 더 좋은 곳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렇게 저와 시몬 남들보다 더 특별한 고부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시모와는 가까워졌지만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돈을 만지기 시작하면 달라진다는 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시부께서 남겨주신 재산을 상속받은 남편은 그 돈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주변 다른 사장들과 어울려 다니며 매일 술 마시고 골프도 치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부턴 여자들이 나오는 술집도 당당하게 드나들기 시작했고요. 다정하게 술집 여자 문잘 주고받은 걸 보고 나서 제가 화를 내니까 남편이 얼마나 뻔뻔하게 대답을 했는지 아시나요? 당신 이거 뭐야? 이 사람 누구야? 누군데 당신한테 오빠거리면서 보고 싶다고 해? 당신 밖에서 대체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이, 그냥 사업자 가게 된 술집 사장이야.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저 사람도 영업해야 하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지. 무슨 감정 있어 그런 줄 알아? 아이,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이런 문자 주고받을 정도로 친한 사이 같은데. 아, 참. 이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같이 사업하는 여자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건데. 직장이나 다니니 당신이 뭘 알겠어?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하니까. 그렇게 서서히 변하는 남편을 보며 정말 너무 속상하고 힘들더라고요. 특히나 남편은 술만 마시면 아주 딴 사람이 되었어요. 점점 변해가는 남편을 되돌리려고 달래도 보고 화도 내봤지만 남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군요. 그러던 와중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결혼 11년 차에 또다시 슬픈 사건이 생긴 겁니다. 바로 시모께서 암에 걸리신 거였죠. 어느 날부턴가 자꾸만 속이 이상하다던 시모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는데 이미 위암이 여기저기 퍼져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정말 그 진단을 받는 순간에도 아무것도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그저 시모의 손만 잡고 눈물만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신 건 바로 시모였어요. 에이미야, 울지 말거라. 네가 울면 내 마음이 찢어져. 난 괜찮으니까 울지 말거라.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 이렇게 아프신 것도 모르고 제가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아유, 다 내 탓이지 뭐. 내가 내 몸 하나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다 내 탓이야. 아, 그러니 울지 마. 그렇게 한참을 펑펑 울며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전 정말 남편의 반응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뭐? 암? 그래서 수술은 가능하대? 수술해볼 순 있는데 이미 여기저기 퍼져서 항암이나 다른 쪽으로도 생각해보자고 하시는데 당장 입원해서 할 만큼 해봐야 하지 않겠어? 일단 고민을 좀 해보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뭐든 해봐야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아니, 병원에서 말기라고 했다며. 수술해도 가망이 없다며. 그럼 어떻게 해?
다른 거 뭐 해봤자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민 좀 해보자고.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님 어떻게든 치료받게 해야지. 뭐 나라고 치료 안 받게 하고 싶대? 그냥 쓸데없이 돈 쓰지 말자는 거지. 남편은 정말 돈에 미쳐서 본인 엄마의 치료비마저 아깝다고 생각을 한 거였습니다. 정말 그 착하고 효자였던 남편은 어디 가고 돈에 사로잡힌 괴물이 되어버렸으니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남편의 생각을 도저히 시모에게 전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전 어떻게든 시모 건강을 되찾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주변의 위암 극복 환자들 얘기를 다 찾아보며 먹었던 음식이나 운동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아보고 그걸 시모에게 해주려고 노력했죠. 그렇지만 시모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남편이란 인간은 정신 못 차리고 밖으로만 돌기 시작했고요. 그런 남편의 행동이 너무나 참을 수 없어 결국엔 저도 폭발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남편을 보고 전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 지금 몇 시야? 당신 잊었어? 내일 어머님 병원 간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새벽까지 술 퍼마시고 돌아다닐 생각을 해? 그렇게 나가서 쓰는 술값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그건 아깝지도 않니? 아이씨, 왜 나한테 난리야? 머리 아프니까 저리 가.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어디가? 얘기 안 끝났어. 어디 가냐고. 진짜. 이거 좀 놓으라고. 뭐 엄마 아픈 게 내 탓이야? 어? 안 그래도 혼자 아둥바둥 사업하면 힘들어 죽겠는데 마누란 이해도 하나 안 해주고 밖에 나가면 나 챙겨주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 알아? 참고 살아주는 사람 생각은 안 하고 말이야. 뭐라고? 당신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어떻게? 진짜 그만하라니까. 사람 아주 열받게 하네. 야, 너 바가지 좀 그만 긁어. 별거 아닌 애 결혼해서 살아줬더니만 딸 떠받들고 모시지 못할 망정. 뭐? 당신 대체 왜 이렇게 변했어? 왜 이렇게 돈에 미쳤냐고. 이게 진짜 내가 무슨 돈에 미쳐? 그때였습니다. 순간 눈앞에 번져가더니 제 왼쪽 뺨이 싸르르 아프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그때 제 왼쪽 뺨에 손찌검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집안에 온 집기들 내던지기 시작했고 결국 동네 주민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죠. 그 모든 광경을 아이들과 시모도 다 목격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지경까지 되고 나니 진짜 이 남자랑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남편은 술이 깨자마자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제 미쳤었나 봐. 내가 잘못했어. 나 다시는 안 그럴게, 여보. 절대 안 그럴게. 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다시 술을 마시면 진짜 미친 사람이야. 다시는 안 그럴게. 다른 거 몰라도 손찌검 하는 건 용서해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 역시 절대 용서해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을 남편이 사과를 하더군요. 거기다 도무지 시모 걱정에 제가 냉정하게 내치질 못했죠. 그렇게 남편을 용서해주고 난 후 한동안 남편은 잠잠해졌고 술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잠잠해진 상황도 제 한 달이 가지 않더라고요. 한 달 후부턴 슬슬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니 또 행패를 부리더니 다음 날이면 또 싹싹 빌고 제가 용서해주면 또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우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전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딱 하나 마음에 걸렸던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모였죠. 제가 이 집을 나가버리면 시모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말기암에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는 시모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제 마음이 뚝 끊겨버린 사건이 벌어졌어요. 한동안 또다시 술을 마시며 외박을 하던 남편이 갑자기 짐을 싸들고서 집을 나가버린 거였어요. 처음엔 그 이유를 몰랐는데 며칠 뒤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바로 남편은 외도를 저지르고 있던 거였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고 뻔뻔하게
저한테 통보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당신, 내가 이혼서를 보냈으니까 거기다 작성하고 사인만 해. 나도 나 좋다는 여자랑 살 테니까 어차피 당신 결혼하면서 해온 것도 없고 재산 분할해봤자 별로 못 받는 거 알지? 애들 양육비 정도는 내가 보내줄 테니까 깔끔하게 사인하고 갈라서 자고. 뭐?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딴 여자라도 생겼다고 하는 거야? 그래, 당신보다 훨씬 예쁘고 나한테 잘하는 여자야. 당신같이 뻣뻣하고 잔소리만 해대는 여자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뭐 어차피 당신 가진 것도 없어서 갈 곳도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나온 거니까 우리 엄마 마지막까지만 돌봐주고 그 후에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지금 나한테 바람 펴놓고서 먼저 이혼하자는 소리가 나와?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애초에 당신도 나한테 정 떨어질 만큼 떨어졌잖아. 쌍방간에 마음도 없는데 갈라서지 숨길 게 뭐가 있겠어. 어쨌거나 당신만 사인하면 돼.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수소문을 해보니 남편은 수집 여자 바람이 난 거였고 그렇게 두 집 살림을 하며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였죠. 결국 시모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모는 저에게 눈물로 사과를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불효를 저지를 수가 있는지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고 시모에게도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남지 않은 시모와의 시간을 끝까지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시모에게 계속해 제가 이 집에서 지내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거실에서 우두커니 앉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모를 보고서 전 조심스럽게 다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왜 아직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오세요? 애미야, 너 잠깐 여기 앉아봐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뭔데요? 이거 좀 보겠니? 그러더니 시모는 저에게 쪽지 하나 건넸습니다. 전 시모가 건넨 쪽지를 바로 열어봤어요. 그리고선 그 쪽지 내용을 보고 입을 다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안엔 살고 있는 집을 증여할 때 필요한 서류 목록이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제 손을 잡으며 얘기를 했습니다. 에미야, 너한텐 정말 내가 할 말이 없다. 내 아들이지만 용서하지 못할 짓을 했어. 걔가 날 엄마로 생각을 하기나 하니 왜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나도 더 이상 걔 아들로 생각 안 하련다. 어머님, 그렇지만 이 집을 저한테 왜... 나한테 동훈이 걔보다 더 소중한 게 너다. 내가 이렇게 힘들 때 곁을 지켜준 건 너뿐이지 않니? 그러니 당연히 동훈이가 아니라 너한테 줘야 맞지. 내가 미리 다 손을 써뒀다. 너한테 증여하고 그 자식이 다시 가지고 가지 못하게 다 손 써뒀어. 그러니 걱정 말거라. 이걸로 애들 잘 키워줘. 그리고선 한동안 제 손만 쓰다듬으시더니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셨어요. 전 시모의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실은 말이다. 동훈이 내 친자식이 아니야. 네? 뭐라고요? 동훈이 치모네 애 낳고 얼마 안 있어 세상 떠났고 동훈이 돌도 되기 전에 네 시애비랑 내가 결혼하면서 친자식처럼 지금껏 키운 거야. 그렇게 40여 년 애써 키우면 뭐 하겠니? 친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애가 나한테 저러는데 내가 친모가 아닌 걸 알면 아마도 심하게 했을 거다. 그러니 이거 거절하지 말고 받아다오.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이제 이것밖에 없구나. 결국 전 시모의 간곡한 말에 진명을 제 이름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 남편이 얼마 후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모를 향해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니 엄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 놔두고 어떻게 저 여자한테 돈을 주냐고요? 나 저 여자랑 헤어질 거예요. 이혼할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저 여자한테 생판 남되는 저 여자한테 이 집을 넘겨줘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요? 이놈의 자식아, 너야말로 지금 뭐 하는 거야?
평생 네 뒷바라지하면서 네 곁 지킨 건 네 처야. 그런데 그런 네 처를 배신하고 딴 여자를 만나? 이 호로 자식 같은 놈 같으니라고. 그리고 넌 내 자식 아니다. 네 친모가 죽고서 내가 너 돌되기 전부터 키웠어. 네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아니라고.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친자식이 아니라니. 유전자 검사라든 뭐라든 너 해볼 대로 해봐라. 내 친자식이 아니니. 그리고 어머한테 준 이 집 네가 절대 못 가져가게 내가 다 해뒀다. 그러니 다시는 어머 괴롭히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말어. 시모의 말에 남편은 더 이상 말도 하지 못하고 충격받았는지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그날 이후 시모의 병환은 더 심해졌어요. 암이 퍼질 대로 퍼지면서 더 이상 진통제도 듣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 요양병원으로 시모를 모시게 됐을 때 시모는 끝까지 제 걱정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애미야, 울지 말어. 아, 왜 이렇게 울어? 난 가서 네 시아버지랑 잘 지낼 테니 걱정 말거라. 효성이 네가 울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전에 얘기했지?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전 어떻게 살아요? 다 살 수 있어. 살다 보면 다 살 수 있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나랑 네 시애비가 너희들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힘들거들랑 눈 꼭 감고 조금만 참어. 내가 너희들 꼭 지켜줄 테니. 그러니 울지 말어.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몬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정말 얼마나 눈물을 펑펑 흘렸는지 모릅니다. 저희 애들도 시모가 그렇게 떠나고 나서 장례식 내내 시모를 그리워하며 울었죠. 시모는 저에게 두 번째 엄마이자 제 든든한 지원자였고 제 아들들에겐 사랑이 넘치는 할머니였습니다.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도 호흡이 가파오르는 그 순간에도 부여잡은 제 손을 힘없이 손가락으로 토닥이셨던 그 순간을 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네요. 그런데 그런 시모가 떠났음에도 남편이란 작자 나이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 전화를 해보니 진짜 뻔뻔하기 그지없더군요.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왜 코빼기도 안 보여? 당신이 사람이야? 인간이냐고. 어차피 내 친엄마도 아닌데 내가 거길 왜 가? 지금까지 날 속여온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내가 갈 필요 없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 소송이란 소송은 다 걸 거니까 그거나 준비해. 그 집에서 내가 바로 나가게 해줄 테니까. 어디 마음대로 멋대로 해봐. 당신이란 사람 정말 악마가 따로 없다. 진짜 다신 당신을 사람으로도 안 볼 거야. 사실 전 그래도 40년 넘게 키워준 엄마였으니 남편이 장례식에 나타날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얼마나 괴물이 되었는지 온갖 미운 정마저 그때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심을 보내드리고서 얼마 후부터 남편은 계속 집으로 찾아 난동을 부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행동할 수가 있는지 정말 얼굴도 쳐다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야, 우리 집 재산을 네가 왜 가져가? 얼른 내놔. 그거 우리 집 재산이잖아. 너 나랑 이혼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혼할 건데 그걸 왜 갔냐고? 양심도 없지. 얼른 내놔. 당신이야말로 헛소리하지 말고 꺼져. 이건 어머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그걸 왜 당신이 탐내? 여지껏 아버님 재산도 다 써놓고선 양심 없는 건 당신이지. 당신이야말로 여기서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라고. 얼른 나가. 그렇게 전 남편을 집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선 전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사실 시모가 저에게 집을 증여하지 않고 그렇게 가셨다면 말 그대로 전 남편과 이혼하고서 그 집에서 나와야 했을 겁니다. 정말 시모가 미래까지 다 보신 건지 시모의 결단 덕분에 전 그 집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었죠. 계속해서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지만 전 내내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결국엔 이혼 소송을 하며 재산 분할도 하게 되었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게 되었어요. 시댁집은 결국 남편 손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그렇게 결정이 되어지고 난 후 전 그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아예 이사를 와버렸네요. 시모의 마지막 유언 역시 그 집을 팔아 제 인생을 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와 애들과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요? 그 뒤로 사업이 쫄딱 망하고 말았답니다. 사실 사업을 했던 것도 다 시부가 남긴 재산들로 시작한 거였는데 그 인간은 자기 힘으로 모든 걸 잃었다고 착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니 주제도 모르고 이것저것 확장만 하다가 결국 쫄딱 망해 사업도 접고 빚만 잔뜩 짊어졌다고 들었어요. 결국엔 지금은 아주 패가망신해서 고독하게 혼자 살고 있다더라고요. 그렇게 애틋하던 상가녀도 전 남편 사업이 망하자마자 도망가 버렸다며 연락이 와서 저한테 애원하는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여보, 나야. 잘 지내지? 집에 찾아갔더니 당신 여기 안 살더라. 당신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어? 나 우리 애들도 너무 보고 싶고 당신도 너무 보고 싶어. 우리 한 번만 만나면 안 될까? 어? 참, 이제 와서 나랑 애들을 찾니? 당신 우리 찾을 땐 딱 한 번뿐이지. 바로 돈 필요할 때 말이야. 당신이 어떻게 양심도 없이 우리를 찾을 수가 있어?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정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서 제발 좀 꺼져. 당신 우리 인생에 있으면 되던 일도 안 되니까. 여보, 왜 그래? 어? 나 이제 혼자야. 나밖에 안 남았어. 나한텐 당신하고 우리 애들밖에 없는 거 알잖아. 그렇게 잘하는 놈이 여태껏 그러고 다녔냐? 양육비는 어머님한테 일시불로 받았다고 생각할 테니까 앞으로 우리랑 아는 척도 하지 말자고. 제발 그 헛소리 좀 하지 마. 당신은 절대 정신 차릴 사람이 아니야. 다신 연락하지 마.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나거나 연락하기만 해봐. 그땐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그렇게 냉정하게 전 남편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론 전 남편 연락이 와도 받지 않고 다 무시하고 있고요. 애들도 전 남편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 다 알기에 아빠라고도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전 앞으로 저희 애들과 더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요. 친정 부모님도 많이 걱정을 해주시지만 그래도 우리 딸 씩씩하게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며 많이 응원을 해주신답니다. 얼마 전엔 전 시모가 잠들어 있는 곳에 갔다 왔어요. 애들도 얼마나 잘 컸는지 보여드리고 시모 사진을 보면서 다짐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어머님, 거기서 아버님은 잘 만나셨어요? 부족한 며느리들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 걱정 안 하시게 열심히 살면서 애들 잘 키워볼게요. 그러니 그곳에선 더는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세요. 그때 했던 다짐을 전 늘 제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아이들도 말썽 없이 너무나 잘 크고 있고 저도 제일 열심히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가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절 정말 사랑으로 아껴주셨던 두 분을 만나게 되어 참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은혜를 전 평생 잊지 않고 저희 애들에게 사랑을 주며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돈이라는 게 참 사람을 울고 웃게 만드는 존재인 것 같네요. 그 착했던 전 남편조차도 돈의 맛을 보고 그렇게 변해버렸으니 말이죠. 그렇지만 전 돈이 꼭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돈이 아니더라도 서로 마음을 나누고 배려하고 행복하게 지낸다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도 빠듯한 살림에 힘겨워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좋지 않은 날도 있지만 좋은 날도 오기 마련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아직 봄날이 오지 않은 것일 뿐 아마 금방 꽃이 필 봄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을 좀 더 행복하게 만끽하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